자,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 대담 뉴스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두 분 모셨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김은지 시사인 기자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든든합니다. 두 분하고 다른 방송에서 많이 하는데 제가 원래 여기보다 옆에 패널도 가고 했었는데 우리 김은지 기자님이 진행을 하거나 우리 김준일 우리 평론가님이 진행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은 제가 뉴스 인사이다 이번 주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뭐 여기가 시사 맛집이라는 소문이 그리고 당대 최고의 진행자 박지훈을 영입했다는 소문이 막 자자하더라고요. 네, 그 축하 사절단으로 왔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지훈이가 잘 돼야 되는데. 제가 굉장히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봤었는데 저희 방송 패널에 오셨을 때는 이제 보통 댓글에 고삐 풀린 박지훈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달리거든요. 근데 오늘 굉장히 또 점잖은 톤으로 진행을 하셔가지고 고삐가 있어요 여기. 네, 고삐가. 다시 굉장히 낯설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내가 진짜 박지훈 변호사를 되게 프로페셔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떤 방송이든 그 방송 모드에 맞게 정확하게 자기의 그 선을 딱 지키는 거 있잖아요. 와 대단하다. 이거 그 유명한 에피소드 있잖아. 자기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맨날 뺨 때리는 거. 야 지상파야, 지상파야. 이렇게. 오늘은 어떤 모드시죠? 맞습니다. 지상파야, 종편이야, 유튜브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조금 더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다. 매력이 터지십니다. 우리 김준일 평론가 예. 최근에 좀 고소도 좀 많이 됐죠. 뭐 그러려니 합니다. 괴롭혀요. 너무 괴롭혀. 고소 좀 하고 고발 좀 하지 마 제발 진짜. 사실 뭐 고소나 고발할 만한 사안도 아닌데 좀 한다고 생각도 들기도 하고. 내가 진짜 정권에 타겟이 된 것 같은 게 내가 선방심의에서 나와 관련돼서 징계받은 것만 7건이더라고. 일단 방송사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인데 진짜 숨만 쉬어도 진짜 막 징계 때리고 고발하고 그러니까 나는 투사가 아니에요. 투사를 만들지 말라고 제발.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평론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자, 두 분 정치 현안 좀 잘 짚어 주시죠. 정말 이 얘기가 참 깜짝 놀랄 소식들이 어제 있었어요. 새벽부터. 조선일보가 먼저 때리고 YTN이 1시간 이후에 다시 보도했던 국무총리 박영선, 비서실장 양정철. 어떻습니까? 이거 단독 보도니까 기자 입장에서 이거 영 없는 얘기를 하진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제 하루 종일의 혼란이 가장 핵심이었는데 이제 TV조선이 보통 이제 밤에 보도를 단독 보도를 하는데요. 어제 새벽에 이 보도가 나옴으로써 굉장히 진위 여부를 기자들이 확인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보도가 나온 지 한 3시간 만에 대통령실 공식 입장으로 나왔던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였는데 그런데 취재를 하면 할수록 일부 검토된 게 사실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나왔고 결국 핵심은 그러면 비선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지금 문제가 흘러가고 있어요. 도통 이렇게 중요한 인사사안에 있어가지고 공식 라인이 아닌 비서실장, 정무, 홍보가 아닌 누가 추천한 거냐, 이 이야기 검토 어디까지 간 거냐, 그럼 대통령실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특히나 오늘 아침 보수 언론, 특히 조중동 사설을 통해 가지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이제 인사 해프닝이나 혹은 뭐 야당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보수의 혼돈. 뿐만 아니라 그 내부적인 어떤 혼란, 비선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라는 것까지 가고 있어서 생각보다 큰 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또 아는 내용이 좀 있는지요? 그러니까 조금 많이 아는데 많이 안다고요? 고발당한 고발 때문에 참 리드부터 눈길을 끄는 고민이다 진짜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되게 조심을 하고 있어요. 다른 방송 아침에도 하고 왔는데 일단은 이제 뭐 이해를 하셔요. 어제 이제 있었던 일을 우리 김은지 기자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 사실 이제 현직 정치부 기자니까 저보다 많이 더 아실 테지만은 제가 이제 어디서 주워 듣는 거는 굉장히 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타임라인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6시 때에 T조가 나오고 그다음에 1시간 뒤에 YTN 단독에 나왔어요. 자, 여권 관계자가 저한테 딱 그 얘기를 했어요. 왜 TV조선이고 왜 YTN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거의 이제 의미는 이제 그쪽에 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뭐 제가 누구라고 특정하진 않겠습니다만 이제 왜냐면은 너무 특정돼. 특정은 큰일 나. 그래서 왜 그거를 생각해봐라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제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좀 찾아보시고. 그 분들이 이제 어떤 라인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 소위 말해서 지금 이 인사 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이제 뭐 인사수석이라든지 이제 정무 뭐 홍보에서 홍보까지 이제 여기서 다 알아야 되는 건데 어제는 아침에 보도가 나오고 그쪽에서 대통령실에서 그쪽 라인에서 이건 검토한 바 없다. 정확하게 검토한 바도 없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연합뉴스나 이런 데서 관계자 말로 또 검토한 게 맞다라고 나왔는데 그 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식 라인이 다르다. 라인이 달라요. 그러니까 두 개 라인이군요. 라인이 달라요. 그리고 어제 미디어오늘의 기사가 나왔는데 오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취재한 대로 썼다라고 그쪽에 보도국장과 편집국장이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보도한 취재한 대로 썼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김은지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은 딱 정확하게 조선 일면이 비공식 라인, 사설에도 비선 라인 이 얘기가 동아일보에도 들어가고 조선일보에도 들어가고 중앙일보에도 기사로 들어갔어요. 사설까지 다 나옵니다. 남맥상이라는 단어, 비선이라는 단어, 비공식 라인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누구를 특정한 적이 없어요. 문고리 3인방이 딱 생각이 난다 지금.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문고리 3인방이 생각이 나고 정확하게 그쪽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제가 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박영선은 죄가 없다. 박영선은 죄가 없고요. 왜 또 조기 또 귀국을 한다고 해서 또 뭔가 또 겹치는 것 같아요.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박영선은 죄가 없어요. 제가 아는 나는. 하지만은 나머지는 모르겠다 이제.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라인에 지금 약간의 그러니까 갈등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공식 라인 같은 경우에는 다 사표를 썼어요, 지금. 힘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힘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 분들은, 이제 이쪽에 처음에 얘기를 흘렸던 분들은, 직급은 더 낮은데, 살아있는 권력의 실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오늘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사설과 기사를 다시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십시오. 무슨 얘기냐면은 굉장히 많은 거를 절제하면서 시사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특정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데, 이를테면 대통령이 왜 관저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냐. 뭐 이런 것까지 중앙일보 기사는 제목이 이거예요. 문의 사람 박영선, 양정철, 기용설까지 지금 용산에서 무슨 일이. 근데 그 기사에 대통령이 요즘 관저에 머무르는 일이 많다. 그리고 실제 총선 다음 날 관저에 있으셨거든. 그거는 이제 기사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맥락들을 조금 유추해 보시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요 분위기까지 이해를 하시고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약간 박근혜 정부 말기 분위기로 지금 가는 거 아니야? 그때도 이제 언론들이 약간씩 이제 등을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기억나는 게 조선일보, TV조선부터 먼저 등 돌리기 시작했었거든요. 이제 징후가 보이고 제가 이제 굉장히 뭐 다 많이 읽으시겠지만 저도 정말 많이 읽어요. 이게 특히 이제 보수 언론들을 많이 읽어요. 그러니까 진보 정권이 때는 진보 언론을 많이 읽고 보수 정권 때 보수 언론을 많이 읽어요. 기류를 좀 알 수 있잖아요. 짜증이 느껴 있습니다. 보수의 조중동의 그 글자 하나에 짜증이 막 섞여 있어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데 왜 말을 안 듣지? 이 짜증이 많이 지금 섞여 있다. 많이 화가 나 있다. 조선의 김대중 칼럼, 동아의 김순덕 칼럼, 뭐 이런 것들 보시면은 얼마나 짜증이 나 있는지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기노설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 접근에 있어서 더 가깝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주목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취재원과의 관계 때문에 알고 있지만 쓰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왜 언제 나오냐라고 한다면 권력 누수가 생길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안혜리 칼럼, 중앙일보의 논설위원인데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썼냐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민심의 무서움을 잘 모른다라는 취지 이야기를 하면서 에피소드 하나를 썼는데, 이제 이 시작이 이번 총선이 본고사였다면 모의고사가 강서구청장 선거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대패를 했고 그때 대패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때 대패하고 나서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최측근에게 그깟 구청장 선거 하나 진 걸 갖고 왜 호들갑이냐라고 타박했다라고 안혜리 논설위원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나왔던 이야기들이 왜 지금 나올까라고 하는 것은 이 대통령이 아니한 인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이제 이야기하고 오픈해서 더욱더 경고를 하거나 이걸 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느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중동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 같은데, 자, 이 총리하고 비서실장이 누가 될까요? 파격
인선이 가능할까요? 계속 이게 신호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정말 파격적 인사를 하겠다 이런 걸로도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아까 전에 언급됐던 그 두 분은 아직 그 불씨가 안 꺼졌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양정철, 아직 살아있어요. 박영선? 예. 파격적 인사긴 한데 그 사람은 엄청 파격적 인사는 예. 맞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약간의 의지가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어제 이제 언론 보도로 장제원 뭐 이제 비서실장 네. 뭐 유력 검토로 나왔더라고요. 검토. 너무 많이 검토를 해. 그만 좀 검토하라고 네. 좀. 근데 이게 지금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파격이 그러니까 어제 그 이제 박영선, 양정철 이거는 여당에서도 반발하고 야당은 그러니까. 파괴 공작이냐 반발하고 그래서 갈라치기다. 아직은 공작이다. 의지는 있는데 아하. 하고 싶은 의지는 있는데 여러모로 조금 쉽지는 않아 보인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도 이름이 많이 나와서 누가 되는지 그냥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되면 맞아요. 유승민 전 의원 얘기도 하지만 두 분 보시기엔 추천 좀 해주십시오. 박지훈 변호사님이 저희 방송에서 유승민 전 대표 추천하고 가셨던 것 같긴 한데 안 될 것 예. 같아서 추천했습니다. 예. 예. 근데 사실 지금 그럴 거였으면 이미 선거 전에 썼겠죠. 유승민 전 대표. 그쵸? 그때만 하더라도 선거에 있어서 접전이라고 마지막에 국민의힘 사람들이 믿었던 때가 있기 때문에 유승민 전 대표가 개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당 차원에서 썼다면 네. 지금 뭐 총리까지도 가능한 상황일 것 같은데 그러진 않아 보이고요. 좀 눈에 띄는 게 이제 오늘 아침 나온 보도인데 홍준표 시장이 4월 16일 서울 모초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식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 홍준표 시장이랑 둘이가? 예, 그 단둘이 2022년에 대선 후보 시절에 둘이 단둘이 만나고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놀랍네요. 하는데요. 예. 홍 시장이 최근에 썼던 많은 메시지들과 이제 겹쳐서 보면 예. 이 만남은 뭔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선은 이제 홍준표 시장은 뭐 훨씬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 그냥 박지훈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후배일 들어야 뿐이에요. 고등 후배일 뿐이고 잘 몰라요. 예. 홍액간. 네, 아마 이제 당권을 염두에 둔 만남이 아닐까라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만나고 나서 홍준표 시장이 자기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 이제 지금 전당대회 룰 세팅과 관련된 여러 논란이 있는데 네. 내가 과거에 7대3, 5대5 이하도 만들었던 사람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당원 100%가 맞는 것 같다. 이런 글을 썼거든요. 예. 이제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대통령한테 일정 부분 힘을 실어주면서 당권 도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인사 추천도 했다라는 말이 나오긴 합니다.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선 관련된 조언을 했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홍 시장도 총리 후보군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그건 좀 아닐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홍준표 시장이 선거 끝나고 말들이 많았거든요. 또 이런 또 내막이 또 있었네요. 그 아침에 이준석 대표 네. 이제 뭐 지나가다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이 대표는 최근에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세게 이제 네. 비판한 거, 세게 깐 거, 네. 이거가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도된 것이다. 의도된 것이다라고 네. 그런 얘기를 이제 서로 나눴습니다. 이거는 네. 그냥 유추예요, 유추. 아유, 또 이거 고발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고발 좀 하지 마세요. 말씀하셔도 돼요. 평론, 유추. 평론. 근데 네. 충분히 저는 개연성이 있다. 이게 왜냐하면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굉장히 집요하게 지금 했잖아요. 사실 네. 약간 반발이 생길 정도로 홍준표 시장이 저도 좋은 노래도 1절이면 되는데 왜 2절, 3절 이렇게 계속하느냐. 계속 할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의 이제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당권 도전 얘기는 좀 뭐 그쪽에 많이 퍼져 있어요. 가능하죠. 지자체장이라도 맞아요. 당대표가 될 네. 수가 있고요. 또 지자체장이라도 그만두고 총리가 가능하죠. 뭐 이낙연 총리가 전남지사 하다가 올라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본인 페이스북에 이미 본인이 대구시장으로서 이룰 것들을 상당 부분 다 이뤘다. 이뤘다라는 취지의 글을 쓰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는데 사실 저는 총리 비서실장보다는 이번 인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건 법률수석이 누가 되냐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북현 예, 지금, 위원장 얘기가 나왔어요. 금감원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을 겪고 가장 신경 쓰고 본인의 향후를 염두에 둔 인사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누가 오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사실 민정수석실 부활이라고 하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네. 법률수석실 만드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용산 출장소 혹은 뭐 네. 변호사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의심과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이 누가 오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거론이 되긴 한데 법률수석, 민정수석이라고 비슷한 사실상 역할을 할 것 부활이다 이런 같은데 지적이 나오고 있죠. 본인의 어떤 향후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누가 쓰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 좀 더 해보면 국민의힘의 당대표는 뭐 홍준표 시장 얘기를 했지만 혹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다시 올 수도 있을까요? 어제 제가 또 좀 들은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야, 뭐 들은 게 너무 많아요. 좋습니다. 취재왕 김준희. 아니에요. 아, 진짜 게을러요. 제가 아닙니다. 취재 진짜 안 하는 걸로 단독 없는 외길 인생으로 기자 생활을 마쳤다라는 거 굉장히 유명한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기에 움직이겠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측근들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당대회에 출마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돌아가는 판 자체를 본인이 보면서 이거가 이제 묻혀 있으면은 그냥 죽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쌓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총선 끝나고 그 과정부터 계속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견제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들지만은 총선 결과를 보고 약간 디스한 뭐 이런 게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여러모로 약간 이제 차별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오래 기다리다가 이거는 왜냐면 배지도 없고 지금 야인이잖아요. 그러면 등판 타이밍 자체가 되게 애매해질 수 있고, 보궐선거에 나온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보궐선거에 공천을 줄지, 홍준표 당대표면은 한동훈한테 공천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면, 국정 상황이면은 보궐선거를 한다고 해서 이길 가능성도 없어요.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본인이 자력으로 이제 뭐 좀 돌파를 할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게 전당대회 출마 여부까지 아직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빨리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성도 있다 이 말이네요. 저는 아주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서 좀 빨리 움직일 것 같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한동훈 위원장이 죄송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한테 기회가 없지 않다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특히나 총선 전에 이제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본인이 앞으로 계속 정치하겠다는 뜻을 내뱉었고요. 이제 지금과 같은 여건의 내분 상황에서 지금 여전히 보수의 1등 주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준다라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두 분 말씀 주셨고요. 자, 조국 혁신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교섭단체 구성 가능할지, 이 부분 20명 필요한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아니면 또 줄인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민주당이 이제 주도적으로 낮춰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긴 좀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 나오는 지도부들의 뉘앙스들을 보면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좀 읽히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식의 이제 명분을 썼냐면, 우리가 통과시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좀 안 할 거라는 자락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좀 없을 것 같고요. 결국 20명을 어떻게 모으냐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12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제가 최근에 조국 혁신당 취재한 것에 따르면 그래서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조국 대표의 메시지를 좀 주목해달라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굳이 20석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무리하지 않겠다. 어차피 지금 12명이 14개 상임위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만들진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결국 8석이 더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아마 뭐 8석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김종민 의원 어제 이제 발언한 거 보면은 저는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교섭단체에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러면은 18석이에요. 18개입니다. 진보 3개, 새진보연합 하나, 사회민주당 하나, 새미래 하나, 이렇게 하면 이제 18석이고, 개혁신당은 어차피 안 할 거고. 여권으로 봐야 됩니까? 여권이 아니라, 그러니까 노선이 다른 거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거기는 자강론이에요. 자강론이고, 제가 그거는 개혁신당 쪽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이제 없고, 일단은 한동훈 특검법부터 한다라고 하는데,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미 반대 의사를 했잖아요. 사사건건 부딪히면은 이게 뭔가 이상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목사 두 분인데, 그냥 내가 만약에 김윤 당선자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한테 민주당 갈래, 조국혁신당 갈래 물어보면 어디 갈 것 같아? 민주당 가야 되나? 무조건 민주당 가야 돼.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됐고, 그리고 지금 초거대 야당인데 여기에서 법안도 발의를 해서 하기도 좋고 뭐 여러 가지 힘이 있는 데인데, 굳이 본인이 내가 10여 명이라서 조국을 구하겠다라고 해서 가를 거 아니면, 그리고 이거는 민주당이 양해를 해줘야 돼요. 근데 양해를 하기가 좀, 그러니까 뭐 이게
완전 협조적이면은 양해를 해줘서 일종의 의원 꺼주기처럼 할 가능성도 있지만은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면 좀 장기 과제로 보는 게 맞을 거. 그거를 아니까 조국 대표도 이제 이거는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또 얘기하는 하나는 거예요. 두 원내 이제 교섭단체 만들어지면 여당을 압박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또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 미래도 교섭단체 만들 수도 있다. 2명 꽂아가지고 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 되면 2대2가 되는 거죠. 결국은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네, 어쨌든 어제 나온 보도에 따르면 이제 국민의 미래는 국민의 힘과 이제 합당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국 혁신당도 여튼 지금 원내 교섭단체 만드는데 무리하지 않겠다. 요 메시지를 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대 이 국회 이제 마무리되는데 최상병 특검 처리, 뭐 5월 달 3, 4일, 2, 3일 본회의 때 처리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수 전 장관 측 메시지도 지금 나온 상황이고 공수처에서 좀 수사를 좀 빨리 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특검보다는 공수처가 낫다고 판단한 본인 거죠. 입장에서 그렇다는 본인의 거예요? 입장에서는 그러고 왜냐하면은 특검은 딱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어쨌든 그건 완전 속전속결이거든요. 완전 고강도인데 공수처는 지금 완전 과부하 걸렸어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그것도 지금 수사하고 있죠. 수사가 너무 많은데 인력이 없어요. 적죠. 고발사주 네. 그것도 그거 하고 있죠. 지금 최근에 그 뭐죠? 검찰 특활비 쓴 거 가지고 이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또 고발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진척이 안 돼, 진척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는 일단은 공수처에서 하는 게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뭐 이런 뭐 입장인 거죠. 그래서 뭐 근데 워낙 의지가 강하니까 야당이 그게 뭐 본인 의지대로 될지 모르겠고 지금 제가 좀 전에 듣기로는 이종섭이 약간 흔들리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 이종수 장관이 흔들린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본인 왜냐면은 이게 직권 남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하려면은 그게 권한이 있어야 되잖아. 네. 직권 남용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종섭밖에 없어. 다른 사람은 직권이 없어. 국방부 장관만 직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처벌받을 수 있다. 본인만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뭐 여러모로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특검으로 이번에 하게 되면 21대에서 될 수 있습니까? 거부권 행사라든지 또 거부권 했을 때 돌아왔을 때 되는 그 부분까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국 그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21대 국회 안에서는 처리가 좀 어렵지 처리해라, 않겠냐라는 이러는데. 생각을 하는 건데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 같다고 대부분이 믿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겪고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사과나 죄송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러한 모습들에 대한 반성 없음이라고 한다면 거부권은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을 이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 윤 대통령을 직격하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종섭 장관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에 윤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기록 회수하는 데 있어가지고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누구냐? 윗선은 누구냐? 이런 말 될 수밖에 뭐 많지 없으니까요. 않아요, 윗선이. 장관 이외에는 한 명 아닙니까? 총리도 있긴 한데 총리가 뭐 끼어들 건 없으면 예. 사실 한 명밖에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본인을 겨눈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특검 네. 자체가. 그래서 거부권 행사할 거다 대부분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이 거부권 행사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21대 국회 안에서는 스케줄상 좀 어렵지 본회의가 않을까라는 5월 이야기를 2일, 하더라고요. 3일 되면 15일 스케줄은 되기는 해요. 네. 딱 맞아떨어지는 딱 거죠. 맞죠. 그러니까 예. 5월 29일 날 재투표까지 이제 뭐 가능한 시나리오까지 나오는데 어차피 민주당도 이번에 통과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네. 이제 다음 회기가 출발을 하고 이런 상황이면은 이탈표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네. 지금은 게다가 한 17표 나와야 돼요. 국민의힘에서. 근데 다음에는 이제 야권이 다 뭉친다라는 걸 8, 전제로 9개만 하면은 그렇죠? 8표에서 9개만 이제 나오면 되니까 국회의장까지 포함하면은 이제 빼면은 9명이 이제 이탈하면 되니까 가능성이 있다라고 민주당 보고 있어요. 자, 그럼 22대 국회 이제 개원 얼마 안 남았는데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개원하고 특검들이 쭉쭉 올라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워서 당선됐기 때문에 이게 안 올라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보고요. 당장 민주당에서는 최상병 특검만이 아니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태원 이야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선 과제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조국 혁신당은 또 한동훈 특검법 하겠다 일단 1호 공약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특검 전국이 될 것 같아요. 특검법 계속 올라가고 다수기 때문에 통과시키는 거는 뭐 만약 법사위만 이제 민주당이 가진다면 그리 어렵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한동훈이
전당대회 나오길 원할 거예요. 아. 왜 그러냐면은 예.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야인이잖아. 어쨌든 이게 뭐 법무부 장관 시절에 했던 거를 뭐 특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야인을 특검을 하는 거는 특검의 고위공직자의 뭐 비위를 본다라는 특검의 취지에 안 맞는다라고 사람들도 야 사적 보복이야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딱 네. 이제 당 대표가 되는 순간 이거는 그냥 다른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되라 이렇게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이렇게 응원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본인들 그 공약 지키려면 한동훈 위원장이 좀 더 부각받기를 아마 바라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22대 가서 거부권 행사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 중에 반발할 배신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탈, 예. 이탈표. 이탈이 좀 생길까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이제 후반 정국의 핵심 포인트, 관전 네.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지금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원래 이렇게 좀 최상병 특검법에 우호적으로 이야기했다가 네. 또다시 좀 말이 바뀌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어제부터 이렇게 그립을 이제 정부 여당이 그립을 잡기 시작하면서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이후로 좀 느껴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젖잘살 이야기까지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제 네. 박수영 이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난 2020년 선거에 비해서 의석수가 더 늘었다라는 취지 이야기도 했잖아요. 108로 늘었다고 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신승리 참 네. 무지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립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 가지고는 후반 전국이 달라질 텐데 하지만 쉽지 않겠죠. 쉽진 않고 예. 22대 국회 때는 오히려 거부권이 행사됐는데 그 거부권을 다시 통과시키는 그 국면이 아마 많은 좀 주목받는 국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오늘 김준일 우리 평론가한테 좀 많은 얘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아주 고소고발이 좀 걸려 있어가지고 많은 얘기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전해드리지는 못해서 그렇지만 요거까지도 아마 충분히 어느 언론에서도 나오지 않은 얘기를 지금 얘기한 거야. 거의 다 풀었어 지금. 알겠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김은지 기자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